시니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대한웰다잉협회 전문 강사 박양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실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전인적인 돌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통증 및 신체적인 돌봄, 그리고 심리적인 돌봄, 그리고 사회적인 돌봄, 영적 돌봄, 임종 돌봄, 그리고 사별가족 돌봄, 이렇게 6가지 돌봄을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증 및 신체적인 돌봄을 살펴보게 되면 통증이나 호흡곤란, 구토, 복수, 부종, 불면 등의 신체적인 증상을 조절해 드리는 돌봄을 말합니다. 두 번째 심리적인 돌봄은요, 환자와 가족의 불안, 우울, 슬픔 등의 심리적인 고통을 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세 번째 사회적인 돌봄은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파악해서 가능한 한 자원을 동원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 돌봄은요, 삶의 의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에 대한 고통을 경감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임종 돌봄은 임종 상태에 있는 우리 환자분들, 그리고 임종 이후까지 그 모든 것들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별가족 돌봄은 유가족의 그 고통, 불안, 우울 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호스피스 환자를 위한 신체적인 돌봄을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통증 조절입니다. 그리고 변비, 복수, 식욕부진, 때로는 폐렴 환자들이 많은데요, 그 염증을 제거해 드리고 또 수면장애나 림프 부종, 욕창, 발열, 그리고 구강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환자의 통증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암 환자에게서 통증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암세포가 뼈, 신경, 다른 장기를 침범하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 방사선요법, 항암요법 등의 치료의 후유증으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그리고 동반 질환에 의한 통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통증을 참지 말고 바로 의료진에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어디가 아픈지, 또 어떻게 아픈지,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아프고 덜 아픈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아픈지를 말씀하면 그것에 따라서 통증을 잘 조절해 드리는 거죠. 사실 암 환자들에게는 마약성 진통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마약성 진통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서방형 진통제이고요. 두 번째는 속효성 진통제입니다. 서방형 진통제의 경우에는 약효가 천천히 나타나고요. 지속 시간이 길고 복용 방법은 일정한 시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통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속효성 진통제를 사용을 하는데, 속효성 진통제는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그 대신에 지속 시간은 짧습니다. 그리고 복용 방법은 돌발 통증에 수시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서방형 진통제와 속효성 진통제를 언제 사용하느냐? 통상적으로 서방형 진통제를 사용하고요. 때에 따라서 속효성 진통제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들의 통증을 잘 관리해 드리는 것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증은 대부분 먹는 약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경구 투여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진통제는 비마약성 진통제,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그리고 보조 진통제가 있습니다.
암성 통증에는 주로 마약성 진통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하는데요. 변비라든지 구역질이라든지 구토, 졸림, 때로는 호흡 횟수가 느려지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일 내에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중독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면 내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통증을 참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독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통제로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에는요, 환자의 상태 및 통증의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경블록 치료라든지 아니면 신경외과적인 수술이라든지 완화적 방사선 치료 혹은 수술을 통해서 통증을 최대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다양한 상상요법을 통해서, 그리고 마사지나 지압을 통해서, 그리고 심호흡이나 이완요법을 통해서, 그리고 기분을 전환하고 때로는 냉온 찜질을 통해서 스스로 통증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환자를 위한 심리적인 돌봄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환자와 가족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 우울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과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첫 번째는 호스피스 환자의 총체적인 고통입니다. 육체적으로 무기력하고 식욕부진도 있고요. 통증, 호흡곤란, 오심, 구토, 변비, 불면 등 다양한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고통은요,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분노, 좌절, 절망,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수시로 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고통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고통도 상당합니다.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자식의 문제, 때로는 직업의 상실로 인한 고통, 때로는 사회성 결여, 즉 관계상의 단절로 인해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지내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잘 도와드리는 일, 그 일도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고통인데요. 죽음의 문제라든지 자신의 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에게 영적 돌봄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드리는 일,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요. 이거와 같이 총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호스피스 환자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크게 4가지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삶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유형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생존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고 죽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집착을 보이고 있는 분들을 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정말 나머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세의 삶을 전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할 여유나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내가 조금만 더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삶에 집착을 보이게 되면 나머지는 진행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가족들과 진지한 대화의 시간도 갖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 살까 생각만 하고 있는 환자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후회로 시간을 보내는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껄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지나온 생애에 대한 강한 후회, 내가 만약에 이랬으면 이렇지 않았을까, 그때 이 일만 없었으면 내가 지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후회로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상의 문제를 또 계속 곱씹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념하는 유형인데 이것이 참 문제이죠. 우스갯소리로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 절망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현실을 낙담하며
절망의 무덤덤한 상황 속에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을 만나면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죽음을 미리 수용하기 때문에 현재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은 상태에 처한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반면에 네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유형인데요. 죽음 너머의 삶을 소망함으로 남은 가족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사하는 것처럼 떠나는 유형이죠. 나는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분들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남은 생애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라고 생각을 하며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물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도 천국을 확신하고 재회를 기대하면서 슬프지만 기쁘게 이별할 수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러한 삶의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환자와 가족을 위해서 정서적인 지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손을 잡아드리고 또한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의 스토리, 인생의 스토리를 잘 들어드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웠는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지지해드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인 지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죠. 호스피스 환자분들 중에서도요, 가족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늘 우울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고요. 남들에 비해서 고통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고립이 돼서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치는 환자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환자도 그렇지만 환자 보호자들도 사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 한 가지이거든요. 환자 입장에서는 보호자분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호자를 좀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보호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 마음이 환자분들에게 온전히 전달이 돼서 서로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시간을 보내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갈등이 있는 경우를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중재해서 서로 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서적인 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정서적인 지지가 부족하게 되면 삶의 질이 저하되게 되고요. 특히 임종 과정 속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지죠. 정서적인 지지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입니다. 경청은 영어로 액티브 리스닝이라고 하죠. 왜 액티브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경청은 그저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부분에 대해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듣는 것이 바로 경청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공감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때로는 환자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의료진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본인이 만약에 환자 상태라면 본인은 저 정도 할 수 있을까? 저도 가끔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환자분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물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때로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견디면서 생활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환자를 위한 사회적인 돌봄을 살펴보게 되면요, 사실 사회적인 고통도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초기의 면접을 통해서 우리 환자분들 또 가족분들의 애로사항을 듣습니다. 그것들을 듣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안타깝게도 삶을 마무리한 이후에는 사별 돌봄을 통해서 유가족들을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고 마지막에는 평가를 통해서 그동안의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잘 됐던 것, 좀 아쉬웠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 환자분들을 잘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돌봄 차원에서 저희 병원에서도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환자분이 아내분과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결혼식을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내에게 웨딩드레스를 입혀주지 못한 것이 너무의 마음에 걸려서 그것이 안타까운 가운데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병원에서 결혼식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생전 장례식을 통해서 미리 정말 고마운 분들, 인사해야 될 분들을 미리 모셔서 그분들과 생전 장례식을 치러드린 적도 있고요.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든 가족 화합을 위해서 음악회를 개최해서 또는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잘 위로하고 그 후에 서로 간의 오해와 갈등과 상처를 풀 수 있도록 해서 서로 간의 용서와 화해가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적인 돌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영적 돌봄인데요. 종교가 있는 분들이나 종교가 없는 분들이나 영적 돌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에게는 세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존적, 의미적 고통입니다. 그것은 바로 덧없이 무너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허무함, 그리고 절망과 희망이 없고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아드리고 나머지 여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두 번째는 관계적, 사회문화적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관계상의 갈등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관계를 통해서 받는 상처와 슬픔, 원망, 미움, 불화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고통까지 가중하는 경우들도 발생하죠. 그럴 때 그들에게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서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호스피스의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 초월적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절대자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갖고 때로는 원망과 분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신과의 관계 속에서 죽음을 수용하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돕는 것, 이것이 영적 돌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돌봄은요, 친밀감을 형성하고 영적 동반자가 되어주고요, 자신의 삶을 회상하도록 돕고 또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도록 돕고 또 관계를 회복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소망을 갖도록 돕는 것, 이것이 영적 돌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임종 돌봄입니다. 통증과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환자가 가능한 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요. 죽음을 수용하고 불안, 두려움, 외로움을 극복하도록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 회복과 관계 마무리를 하도록 돕고요.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평화를 찾도록 영적, 종교적 지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임종 과정에 참여해서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고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도록 환경적 배려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임종 돌봄의 목표에 해당이 됩니다. 환자는요, 의식이 없더라도 여전히 듣고 있으며 영혼이 깃들여 있음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 과연 듣고 있을까? 의식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러면서 때로는 환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를 바로 환자 앞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더라도 여전히 듣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리고 마음속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항상 의식이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존엄한 죽음은 존엄성을 지켜드리는 돌봄 제공자들의 태도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공감과 격려를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호스피스 환자를 위한 임종 돌봄으로는요, 임종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그리고 임종 시에 나타나는 증상들, 그리고 임종 직전 가족들에 대한 마음,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데요. 먼저 임종 전에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허약감이나 피로감이나 의식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음식물과 물 섭취가 점점 감소하게 되면서 식욕 부진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입이 마르기 때문에 입이 쩍쩍 갈라진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통증이 조금 더 심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의 변화가 있고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임종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종 시 나타나는 증상들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임종 전에 호흡이 길어졌다가 또 때로는 숨을 쉬지 않는 그런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맥박이 만져지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심장 박동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이 점점 감소하게 되고요. 몸의 근육이 이완이 돼서 몸이 축 처진다든지 때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괄약근이 이완이 돼서 소변이나 대변이 나오고 체액이 코나 입으로 나오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임종하겠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임종 직전 가족에 대한 마음을 좀 살펴보게 되면 가족에 대한 책임과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사랑은 상처 입은 자존감의 치유는 물론 병의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죠. 가족에 대한 걱정이 우리 환자분들에게 참 많습니다. 특히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가족에 대한 걱정이 점점 더 심화되게 되죠.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떠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환자분들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임종 환자를 위해서 때로는 배우자, 때로는 가족들이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우리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때로는 아버지,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너무 수고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들 잘 키워서 하늘나라에 있는 당신이 걱정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렇게 따뜻하게 그동안 수고했음을, 그리고 너무 남은 가족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잘 살고 우리 다시 만날 거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게 되면 우리 임종을 앞둔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호스피스 환자분들이 임종하게 되면 참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데 바로 사별가족 돌봄입니다. 사별가족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총체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사별의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사별 전 단계입니다.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예견된 슬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임종을 하게 되면 사별 첫 단계입니다. 때로는 임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충격 속에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별 중간 단계인데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수개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하는
사별 가족들을 보게 되죠. 마지막은 사별 적용 단계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단계, 이렇게 사별의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살펴볼 수 있고, 우리 웰다잉에서는 특별히 사별 관리라고 해서 특별한 주제로 또한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사별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별을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별 가족의 평가를 토대로 해서 위험 요인을 잘 평가해서 돌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팀의 역량에 맞게 사별 가족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로 사별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사별 가족들을 1년에 걸쳐서 중간중간 분기별로 한 번씩 사별 가족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는데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저 울기만 하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 속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또한 그들을 돌볼 때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사별가족 모임을 할 때는 그때는 밝은 미소와 함께 예전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있었던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가인 오츠 슈이치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1000명의 호스피스 환자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우리 호스피스 환자분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리스트를 쭉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25가지를 뽑아서 책으로 출간한 내용이 있는데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호스피스 환자분들이 후회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하는 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그리고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결혼을 했더라면, 자식이 있었더라면, 25가지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그들은 누리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들에게 부족하고 없는 것만 계속 바라보면서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책인데요. 호스피스 환자분들의 버킷리스트, 여러분들 버킷리스트라는 말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호스피스 환자분들의 버킷리스트를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부러워하면서 그 일을 했으면 이라고 버킷리스트로 적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떤 주부는 버킷리스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따뜻한 밥을 한 끼 만들어 먹여주고 싶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당연히 일상 속에서 늘 하는 것인데 어떤 주부는 그것이 본인의 소원 버킷리스트인 거죠. 그리고 어떤 학생은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공부하며 놀고 싶다. 막상 본인의 상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예전에는 학교 가는 것이 싫고 지겹고 학교 안 가는 것이 좋았는데 학교 가서 친구들과 공부하면서 한번 놀아보고 싶다. 이것이 버킷리스트인 거죠. 호스피스 병동에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게 뭐냐면요.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서로 간의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실은 때로는 딸에게 너무나 치욕적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딸에게 제발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의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그 환자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딸에게 너무나 심하고 모욕적인 일을 해서 지금 의절 관계에 있는데 죽기 전에 그 딸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게 간절한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수소문을 해서 그 딸의 연락처를 알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다라는 겁니다. 그 상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는지 절대 나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또 계속 간청을 했지만 완강하게 부인하는 그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이라도 호스피스 환자분들이 요구하는 거 그렇게 무리한 것도 아닌데 한 번 가서 그냥 얼굴 대하고 몇 마디 그냥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러면서 계속 사정을 했더니 알았다. 그러면 그냥 얼굴만 잠깐 보고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 딸이 호스피스 병동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방문을 하면서 그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실 가까이 갔을 때 그 아버지는요, 쓱 지나가는 모습 속에 딸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마음이 설레는 거죠. 그런데 그 딸은 병실을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딸이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데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바라보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아버지를 보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딸이 가서 아버지라고 차마 부르지는 못하고 많이 아프시냐고 하면서 몇 마디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손을 잡으면서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어떻게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못해서 내가 죽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 딸도 그 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물 어린 사과를 듣고 서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관계가 개선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한자어를 보면은요, 용자가 바로 얼굴 용자입니다. 그리고 선은 같을 여의 마음심이죠. 그러니까 용서의 뜻은요, 이전과 같은 얼굴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은 얼굴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발자취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물지개를 지고 가는 한 지객분이 있었습니다. 물통 왼쪽과 오른쪽에 물통이 있는데요. 물을 길러서 이렇게 오게 되면 왼쪽 물통은 가득 차 있는데 오른쪽 물통은 반만 남은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물을 기르면서 계속 보니까요. 왼쪽은 가득 차 있는데 오른쪽은 계속 비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상하다. 왜 그러지? 내가 좀 삐딱하게 걷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이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나왔던 길을 쭉 보니까 왼쪽은 그냥 흙길인데 오른쪽에는 파릇파릇 꽃이 피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왼쪽은 왼쪽대로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왼쪽은 물을 가득 길러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물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경우는요. 바로 바닥에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흙길이 꽃길로 변화되는 거죠. 지객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요,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물만 놓고 보면은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파릇파릇 생명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힘들지 않게 그 물을 길러 오는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어떤 삶이라도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목적을,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을,
최고의 인생을 꿈꾸는 것, 그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는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선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최선은 꼭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최선일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호스피스라면 그 호스피스는 정말로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모두 일상 속에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3m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 3m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나 역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3m 안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가족이 있죠. 때로는 동료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전해주는 것, 그 사람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스피스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평화의 공간이고요. 또 사랑과 돌봄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가 되고요. 관계 회복의 공간이 됩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인데요. 우리가 앞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입원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있고요.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것이 가정형 호스피스인데요. 가정형 호스피스는 자문형 호스피스와 동일한 대상입니다. 말기암, 그리고 말기 만성 간경화, 그리고 말기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그리고 말기 만성 호흡부전, 그리고 에이즈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가정형 호스피스가 진행이 됩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가도 사실은 5%에서 암 이외에는 최고 20% 정도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 가지 돌봄을 받을 수 있고요. 의사는 주로 월 1회, 그리고 간호사는 주 1회,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처음에 방문해서 그 환자분들을 어떻게 잘 돌볼 수 있을지 돌봄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꾸준하게 환자를 방문하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호스피스는 다학제 팀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환자 한 명 한 명을 놓고 토론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잘 돌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최상의 안을 가지고 그들을 돌봅니다. 그때 자원봉사자 분들도 팀장이 참석을 해서 이 환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걸 참 어려워합니다. 그 내용을 잘 전해주면은요, 그것들을 가지고 그 환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교환하고 돌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사별가족 모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임을 통해서 사별가족 간의 위로를 나누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상실의 충격과 슬픔을 잘 완화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조병화 시인이 쓴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라는 시인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사세, 떠나는 연습을 하며 사세.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눈, 아름다운 손목. 서로 다하지 못하고 시간은 되려니 인생이 그러하거니와 세상에 와서 알아야 할 일은 떠나는 일일세. 실로 스스로의 쓸쓸한 투쟁이었으며 스스로의 쓸쓸한 노래였으나 작별하는 절차를 배우며 사세. 작별하는 방법을 배우며 사세. 작별하는 말을 배우며 사세.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정, 아름다운 말. 두고 가는 것을 배우며 사세. 떠나는 연습을 하며 사세. 인생은 인간들의 옛집. 우리 서로 마지막 할 말을 배우며 사세. 언젠가 우리들은 헤어지는 연습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깊어지고 호스피스가 이런 곳이구나 여러분들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었다면 제가 강의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